아들 군대 간 사이 우리 집에 아기 하나가 왔어요.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집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제게는 바로 그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비밀 창고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군대 간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늦가을 오후였고 햇살은 낮고 따뜻했지만 집안은 왠지 모르게 싸늘했죠.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를 그대로 비워둔 듯한 그런 공기였달까요? 그날 오후 낯선 초인종 소리에 저는 무심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도 뜻밖이었어요. 거기엔 아기 하나가 안겨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제 동생 내외가 그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동생은 아무 말도 없이 조심스레 아기를 제게 안겼고 조카 며느리는 눈가가 젖은 채로 말했어요. 언니, 딱 1달만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제 시간은 멈춘 듯 했죠. 아기의 따뜻한 온기가 팔에 와 닿았고 숨결이 옷깃에 살짝 스쳤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휘몰아치듯 흔들렸어요. 아기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낯선 미소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날 밤 아이는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군용 담요 위에 아기를 눕히고 옆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였죠. 아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지난 시간의 기억을 깨우는 자명종처럼 들렸고 나는 갑자기 너무 낯선 기분에 휩싸였어요. 텅 빈 집안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차오르던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다시 엄마가 되었어요. 그건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시작 같았답니다.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물었어요. 어머, 손자 생겼어요? 저는 당황한 채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셈이죠.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솔직히 설명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그저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제 안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지만 아이가 울면 가슴이 아팠고 웃으면 나도 웃게 되더군요. 며칠 뒤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군용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엄마, 군대 안 힘들어. 괜찮아. 대신 엄마 혼자 계실까봐 그게 걱정돼.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웃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쓴 글씨 뒤엔 분명 아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내 옆엔 이제 또 다른 생명이 있었죠. 내 시간은 다시 분유와 기저귀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고 새벽 울음에 깨고 낮잠 타이밍을 재며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걸 또 하네. 가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그 말 속에는 후회나 원망보다 묘한 애착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가 분유를 다 먹고 입가에 우유, 자국을 묻힌 채 저를 바라볼 때면 저는 자꾸 아들이 아기였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 작은 손, 오므린 주먹, 발가락 하나까지도 전부 기억이 났고 어쩌면 이 아기가 내게 그런 시간들을 다시 체험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잠든 아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고 그 속에서 내 젊은 날들이 어렴풋이 떠오르더군요. 20대의 엄마가 되어 밤을 새우던 그 시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감정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날 저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잘 자, 여긴 이제 내 집이야. 그 말은 단순히 공간을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 내 시간, 내 하루의 중심이 이 아이로 채워졌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건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아니면 운명이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라며 보낸 선물 같았어요. 한 달만 본다던 약속은 어느새 한 달 반이 되었고 제 방은 아기 장난감과 옷가지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빨래 건조대엔 아이 옷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부엌 한켠엔 분유통과 젖병이 나란히 줄을 섰죠. 집안 풍경도 제 마음도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가 되었어요. 이번엔 조금은 낯설지만 더 성숙하고 조용한 방식으로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피어나는 걸 느끼며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들아,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거실 한쪽엔 아기의 기저귀 바구니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주방에는 이유식 책이 한가득 펼쳐져 있었죠. 처음엔 잠깐의 돌봄일 거라 생각했던 게 점점 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언니,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조카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엔 죄송함이 가득했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분주한 일상. 소음들이 그녀가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걱정 마. 이젠 이 아이 없으면 허전할 지경이니까.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잠투정도 조금씩 줄었고 분유 먹는 속도도 부쩍 늘었죠. 처음에는 혼자서 목욕시키는 것도 겁났는데 이젠 손에 익어버린 일상이 되었어요. 아기의 체온, 땀 냄새, 울음소리 하나까지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조용한 날엔 뭔가 허전할 정도였어요. 아이를 안고 동네 공원을 걸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머, 손자 너무 귀엽네요. 이 나이에 다시 육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어요. 네, 뭐 다시 시작한 셈이죠. 내가 이 아이의 친엄마가 아님을 굳이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 솔직히 그럴 마음도 없었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내 삶의 중심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아이의 미소 하나에 마음이 녹았고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면서도 이상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도는 아이 때문에 종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열이 오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저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접수하는 동안 아기를 꼭 안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이렇게 뛰어다녔을까?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며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를 다시 안았어요. 그날 밤 아기가 열이 떨어지자 저는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들이 아프던 그 시절 밤새 이마에 찜질을 하던 기억이 겹쳐졌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익숙했어요. 며칠 뒤 조카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 아기 사진 한 장과 함께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언니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 말밖엔 할 수가 없네요. 이 아이가 언니 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되었을까? 아마도
삶에 다시 한번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아이 앞에서 소리내어 읽어주었어요. 엄마, 나 이제 PX에서 일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요즘 어떤 하루가 지나가나요? 저는 아기를 안은 채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너한테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비밀이야.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 서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노는 소리에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볼을 스쳤고 아이는 그 바람을 향해 손을 뻗었죠.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와 나는 서로를 만난 게 기적이었구나. 밤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좋을까? 그 말은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고 세월을 향한 독백이기도 했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고 나면 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가든 어떤 인생을 살든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이란 꼭 피가 이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향하면 사랑이 생기면 그걸로 충분하단 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아기였던 아들과 지금의 아이가 함께 웃으며 저를 향해 달려오던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미소가 선명히 남아 있었고 저는 그 미소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아침이 오기 전 아기는 한 번씩 꼭 깼어요. 그 작은 몸이 뒤척이며 우는 소리에 저는 어느새 능숙하게 몸을 일으켜 안아들었죠. 졸린 눈을 비비며 분유를 데우고 불 꺼진 부엌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로 아이의 얼굴을 살피던 그 순간들이 참으로 낯설고도 익숙했답니다. 정말 이 아이 언제까지 있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하루에서 아이가 없는 풍경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답니다. 아기띠를 하고 슈퍼에 가던 날 동네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또 손자 데리고 나오셨네. 네, 손자 맞죠, 어머. 사실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제 품 안에 있는 그 모습 하나로 저는 충분히 가족이라 느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답니다. 아이를 처음 안던 날 이후로 저는 점점 달라졌어요. 손목엔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겼고 허리도 종일 뻐근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변화는 제 마음이었답니다. 아이가 웃을 때 제가 웃었고 아이가 울면 저도 가슴이 저렸어요. 누군가의 울음이 내 감정 전체를 끌고 가는 경험, 정말 오래간만이었죠. 어느 날 거실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어린 시절의 제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분홍색 턱바지를 두르고 분유병을 잡던 모습, 지금 이 아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사진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작은 생명이 다시 나를 살게 하는구나. 어느 늦은 오후 아이가 낮잠 자는 틈에 창문을 열었어요. 가을 햇살이 살짝 들이치고 라디오에서 조용한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에 다시 이런 순간이 찾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살림살이가 점점 아기 물건들로 바뀌었어요. 세탁기엔 조그만 옷들이 돌아가고 욕실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렸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본능처럼 아기 과자를 찾게 되었고요. 제 하루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었답니다. 조카 며느리와는 연락이 자주 닿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가 오곤 했죠. 언니, 요즘도 잘 지내시죠? 아이는 괜찮아요? 전 항상 짧게 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 말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죠. 혼란, 애틋함, 그리고 두려움. 이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된다면? 아니면 갑자기 데려간다면? 그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났고 어느 날 아기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흉내냈어요. 정숙. 엉성한 발음이었지만 제 이름이 맞았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답니다. 눈물이 터졌죠. 이름이 뭐라고 그런데 제 이름을 이 작은 입으로 부르다니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이 제 안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 뒤 제 생일이었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보낸 택배 상자가 도착했답니다.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목도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군대에서 생일 챙기긴 힘들지만 그래도 잊진 않았어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목도리를 목에 두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순간 아기가 제 다리를 잡고 옹알이를 하며 웃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어요. 너도 엄마한테 생일 선물 맞지? 아이는 웃기만 했고 그 미소 하나에 세상이 따뜻해졌답니다. 어느 밤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기에게 묻지도 않고 말을 걸었어요. 이젠 말이야, 내가 내 엄마가 돼도 되는 걸까? 그 물음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사랑은 때로는 설명 없이도 시작되죠. 이 작은 존재가 내 인생에 들어온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는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수가 너 다시 엄마가 된 거야. 이번엔 좀 더 깊고 조용하고 강하게. 아침 햇살이 살며시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 아이는 먼저 눈을 떴어요. 저는 그보다 조금 늦게 몸을 일으켰고요. 이젠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저귀를 갈고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젖병에 담아 건네는 일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이젠 나도 제법 엄마 같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말에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에 하루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답니다. 어느새 제 삶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루 3번 이유식을 만들고 낮잠 시간을 기준으로 가사 일정을 짰죠. 주방엔 이제 이유식 냄비가 따로 있었고 식탁 한켠엔 작은 아기 접시가 자리 잡았어요. 방바닥은 아기 장난감이 굴러다녔고 제 핸드폰엔 아기 체온 기록 앱이 깔려 있었죠.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땐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 놓쳤던 것들이 이 아이와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되짚는 기분이었거든요. 조카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짧은 메시지였죠. 언니, 아직도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너무 감사드려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묵직한 질문이 생겼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상황일까? 정확히 묻지 않았어요. 상대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어느 날 아기 옷 사이에서 발견된 병원 명찰 하나가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했답니다. 조카 며느리 이름과 산후우울 진료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왜 갑자기 아이를 데려왔는지, 왜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는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신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아이는 무슨 잘못도 없었고 저는 그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생명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동네에서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숙 씨, 손자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 나이에 다시 애를 키운다고? 참 대단하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때론 대단하다기보다 이상하다는 눈빛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아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기와 함께 지내다 보면 뜻밖의 순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첫 단어를 들은 날, 마,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짧은 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저를 엄마라 불러준 것처럼요. 밤마다 일기처럼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너랑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갔단다. 낙엽 밟는 소리에 내가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도 부서질 듯 흔들린단다. 누군가에게 보낼 것도 아니고 보여줄 것도 아니지만 그날그날의 마음을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오겠죠. 그때 이 편지들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휴가 나가. 엄마 많이 보고 싶다. 그 말에 갑자기 현실이 또렷해졌어요. 지금 이 집에 내 아들보다 먼저 누군가가 내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요. 아들은 아직 몰랐어요. 아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답니다. 아이를 보여주면 놀라겠죠. 아니, 혹시 오해하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겠죠. 이건 제 인생에서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며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정확히 마주했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는 아니지만 나의 삶이 되어버렸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멈췄어요.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 삶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것. 그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 하나만 맴돌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아이의 손을 들여다보았죠. 작은 손, 말랑한 살결, 조그만 손톱. 그 손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이 이렇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의 어떤 부분은 단단하게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 비워졌던 마음 한 귀퉁이에 따뜻한 숨결이 스며든 것 같았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와 산책을 나갔어요.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골목길을 지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땐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지만 아들의 어린 시절은 늘 바쁘고 조급했어요. 출근 준비에 학원 시간에 쫓기며 아들을 안고 달리고 놓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와 함께 걷는 이 느린 시간이 그때 놓쳤던 것을 되짚는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정육점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어요. 정숙 씨, 애기 정말 많이 컸네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 녀석 덕에 제가 다시 웃어요. 진심이었어요. 분명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마음이 환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어요. 흐트러진 머리를 빗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가에 깊은 주름 대신 따뜻한 표정이 비치더군요. 힘들지만 생기가 있었고 지쳤지만 공허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르게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죠. 누구에게? 잘 모르겠어요. 그저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리고 이 시간을 놓지 않은 제 자신에게 고마웠답니다. 밤이 되자 아이는 쉽게 잠들지 않았어요. 칭얼대며 품을 찾았고 저는 조용히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천천히 돌았어요. 그때 마치 노래처럼 흘러나온 제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잘 자, 잘 자,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엄마가 아닌데, 아니, 어쩌면 지금은 이 아이의 엄마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잠들자 저는 다시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아들에게 보낼 편지 말이에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쓰기 시작했지만 점점 손이 빨라졌고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엔 작은 손님이 찾아왔단다. 처음엔 낯설었고 두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이 아이 덕분에 엄마는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올려두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아이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고요한 밤.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소중했죠. 어쩌면 인생은 거창한 사건보다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는 기적 속에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괜찮답니다. 어떤 말이 돌아와도 저는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할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아이를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워두고 작고 포근한 이불을 펴놓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이 아이가 제게 알려준 삶의 방식이었답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아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거든요. 아침부터 낯빛이 좋지 않았고 평소처럼 밥을 먹지도 않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마를 짚어봤고 아이의 체온은 평소보다 뜨거웠답니다.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면서 제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감정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마치 제 아이가 아플 때 느꼈던 그 절박함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요. 의사는 단순 감기라고 했지만 며칠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안심은 되었지만 제 안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밤에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비밀 창고를 다시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남편이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제 이름이 아닌 엄마라는 호칭으로 시작된 편지였답니다. 정숙에게 언젠가 내가 다시 누군가를 품게 될 거라 믿었어. 아이든 삶이든 너는 결국 그렇게 다시 일어설 사람이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울컥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다시 무언가를 품고 살아갈 것을요. 그의 믿음이, 그의 시선이 다시 제 삶을 지탱해주는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에게 죽을 끓여주었어요. 그 작은 입으로 한 숟갈씩 받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답니다. 감사해서, 미안해서, 그리고 살아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하나 더 썼어요. 이번엔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답니다. 정수가, 너 잘하고 있어. 힘든 날도 있었지만 넌 결국 일어나서 누군가를 안았어. 그리고 그 품이 지금 너를 다시 살리고 있잖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젠 괜찮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제게 말해주고 싶었답니다. 아이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저도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무너졌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 아직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 아이와의 시간이 제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남편의 비밀 창고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창고 문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온 방 안에 퍼지며 오래도록 여운처럼 남았답니다.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어요. 벚꽃이 피었던 거리에는 연두색 나뭇잎이 자리 잡았고 아이와 함께 산책하던 공원에는 새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죠. 하루하루 쌓여가던 일상이 익숙해지려 할 무렵 우체통 앞에 서 있던 저에게 낯선 봉투 하나가 도착했답니다. 보내는 사람란에는 육군 모부대라는 글자,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매일 기다렸던 편지였지만 막상 눈앞에 닿으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있었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집에 애기 있어요? 잠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이라도 찍혀 보냈는지 아니면 동네 누군가가 소문을 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에 대한 언급은 명확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여 있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하는 일이라면 다 이유가 있을 거라 믿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를 품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미안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단단하게 엄마를 이해해주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작고 둥근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담은 그 사진을 아들에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편지 한 장을 곁들여서요. 우리 집에 진짜 귀한 손님이 왔단다.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 엄마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살아있음을 느꼈단다. 이 아이는 엄마의 삶에 와준 선물이야. 너도 꼭 만나게 될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는 순간 마음속에 무거운 돌 하나가 스르륵 굴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더는 숨길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진심으로 채워졌고 진심은 결국 닿는다는 걸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한테는 엄마 같은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무릎에 기대왔어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문득 남편이 남긴 편지 한 구절이 떠올랐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란다. 그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묶이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성장시키는 가족이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 안의 편지 묶음 중 마지막 한 통을 꺼냈어요. 날짜는 정확히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이었죠.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답니다. 정수가 언젠가 우리 둘만의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내 삶은 계속될 거야. 그러니 멈추지 말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해줘. 편지를 덮고 저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울었어요.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지금을 향한 예언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를 다시 품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봄날의 어느 오후 저는 시장 길목을 아이 손잡고 걸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멀리서 본 이웃이 다가와 묻더군요. 정숙 씨, 아드님 곧 제대하시죠?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아이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함께 살아보려고요. 이젠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이 조금 더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의 제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채우고 그가 좋아하던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질한 멸치를 볶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세 사람의 식탁이 되는구나.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를 깨웠어요. 낯선 아침 풍경에 아이는 눈을 비비며 묻더군요. 어디 가요, 엄마? 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섰어요. 버스 안에서 아이는 졸았고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은 나보다 아이에게 더 큰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대 정문함. 그곳에 서 있는 순간 저는 다시 20살의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 제 품에 안겼을 때의 온기가 바로 오늘의 햇살 속에 섞여 있었죠.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아이도 눈치를 챘는지 제 다리 뒤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풀려버렸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이는 그제야 제 앞에 나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말했답니다. 안녕. 나 내 형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의 식탁이 차려졌어요. 아들은 말이 없었고 아이는 낯설고 긴장된 분위기에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죠. 그런데 그런 조용한 저녁에 아이가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내가 만든 집이야. 엄마랑 나랑 같이 만든 거야. 형도 살아도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는 아이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살아보자. 그 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 이어진 편지의 이야기들이 마침내 현실로 닿은 느낌이었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에 적힌 문장처럼 이 가족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시작된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작은 박스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답니다. 안에는 남편이 남긴 사진 몇 장과 아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약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아이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건 뭐예요, 엄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 태어나기 전 아빠가 꿈에서 봤다는 새야. 너를 기다리며 접었다더라.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곁에 있던 아들도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의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답니다. 아주 평범한 거실에서 아주 평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들은 복학 준비를 하며 집안일을 거들었죠. 저는 시장에서 작게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우리 셋은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가끔은 남편이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요. 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수가 그 아이가 너를 웃게 만들었으면 해. 내가 없어도 너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해. 그 말이 이제는 아들의 마음으로도 이어졌다는 걸 느껴요. 남편은 끝내 우리를 지켜냈고 그의 진심은 결국 모든 사람의 가슴에 닿았답니다. 어느 오후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는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아들 제대하더니 또 아기 키우세요? 정숙 씨는 참 복도 많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 아이가 우리 모두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죠?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우리 다 보고 계실까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그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저 멀리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마당으로 달려나가 빗속을 뛰었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이젠 알겠어요. 당신 마음 우리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우리 셋은 그날 이후로 진짜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심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거랍니다. 가족은요, 피를 나눴다고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지를 남긴 사람, 그 편지를 읽은 사람, 그리고 지금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까지. 그 모두가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셋은 아직도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사람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의 진짜 의미였답니다.